지금 엄한 내리라 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도 양재현 배우님 이제 성인 지원 역할로 와주셨거든요.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시기 조금 부끄러우신. 네, 와주세요. 네, 두 번째 작품 감독님. 네. 네네네네. 저는 시체들의 아침을 만든 이승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식 연출한 오정입니다. 배우분들은 오늘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저희 임창호 촬영 감독님 참석해 주셔서 인사 한번. 네, 일어나 잠깐 인사. 김선이라는 영화에서 배우로 출연하시거든요. 네, 홍보를 아주 잘하십니다. 네, 감독님들한테 우선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겠지만 먼저 저희가 되게 올해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이번에 상영을 하게 돼서 10대의 첫사랑도 있고 그리고 시네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취준생에 대한 또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그래서 감독님들한테 먼저 연출 의도를 간략하게 듣고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엄마네 감독님부터.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구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10대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철 참사를 겪었던 일이 떠올랐고 저는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참사가 있었던 다음날 이제 조화를 놔두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쾌쾌한 냄새가 나는 중앙로역 앞을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시절을 보낸 기억을 어쩌면 대구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10대 시절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체들의 아침. 네. 네. 소개 못 시켜드렸는데 저기 뒤에 그 구매자 역할을 해주셨던 장준일 배우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DVD를 한 1,800장 갖고 있었는데요. 네. 어느 날부터 좀 힘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팔다 보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저렇게 팔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진 않고요. 블루레이로 바꿨고요. 사실은 저때 이제 제가 마지막 단편 영화로 생각하고 찍었고요. 불안한 게 좀 있었어요.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영화가 끝날지도 모르니까 나에 대한 거를 조금 섞은 영화를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성인식의 또 오정민 감독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찍는 영화의 테마가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가족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짜기 전에 되게 슬프면서도 웃긴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들 이런 세대 간의 갈등들을 좀 유쾌하게 풀어보자라는 고민을 하다가 성인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간략하게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이제 관객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손을 또 드시네요. 네, 일단은 저기 위에 손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마이크 갈 때까지. 예, 세봉 감독의 작품 정말 잘 봤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한 번씩 다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좋은 작품은 역시 볼 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 찾을 수 없는 감독 없습니다의 감독님하고 시체들의 아침 감독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어폰 꼰
들을 때 나눠 들을 때 처음에는 그 강변인가에서는 게 꼬여 있어가지고 그 좀 불편해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가 운동장에서는 미리 준비한 듯이 싹 이렇게 펴진 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그 장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체들의 아침에서는 그 텅 빈 CD 보관장을 보고 소리를 3번 지르죠. 그 공포 영화를 볼 때 지르는 소리인데 그 감독님으로서 그러니까 그 보관자로서 굉장히 그 빈 CD장이 공포스러웠다라는 걸 표현 이렇게 애둘러서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실제 느낌이셨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엄한대 감독님부터 먼저 대답할까요? 예, 첫 번째 장면은 의도한 게 맞고요. 예, 두 번째에 바로 내미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솔직한 얘기인데 이어폰을 꼬여서 풀고 그걸 다시 건네주고 꽂고 하는 게 생각보다 길어요. 지루해요. 예. 그래서 미리 이제 풀어놓고 바로 내미는 거다라는 설정으로 찍었습니다. 예, 사실은. 네, 이승민 감독님. 그 텅 빈 그 직장을 보면 소리 지르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거 표현한 거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저렇게 저보다 더 많았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팔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그 굉장히 저도 슬펐고요. 네, 사실은 콜렉터들이요 그 저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작품을 빼서 틀어서 감상하는 시간보다요. 자기가 이렇게 꾸며놓은 벽장 그 책장 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이렇게 했는데 그 것들이 없어졌을 때는 정말 네, 인생의 일부 심장이 한쪽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네, 제가 살짝 느껴봤고요. 네. 그래서 다시 딴 걸로 사서 막 채워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서.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예, 중앙에 빨간 옷.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두 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성인식 연출하셨던 감독님께는 그 엄마 역할로 나오신 분이 그 딸 집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5천만 원이 드는 세계 여행도 그냥 가신다고 한 걸로 봐서 제 생각에 식당으로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재능가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승주 감독님께는 저번에 죽부인의 뜨거운 밤 때도 되게 고어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공포를 이길 때 그 소리를 지르면 괜찮아진다고 주인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정민 감독님부터.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껏 들은 질문 중에 제일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돈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서 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5천만 원인 돈이 어머니한테는 뭔가 그냥 유희로 쓸 수 있는 돈의 수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굉장히 큰 돈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딸을 그 정도 규모의 집에 전세로 계속 살게 내버려뒀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끊었을 때 너무 당연시하던 그런 조건들이 사라진 공포 또한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승민 감독님. 네, 제 전작 그 죽부인의 뜨거운 밤을 보아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여기 홍상표 배우가 죽부인의 뜨거운 밤의 주연 배우였고, 네, 그 이번 그 꿈장면에서 좀비로 등장했고, 네, TV 자켓의 주인공입니다.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공포 영화를 원래 좋아해가지고요. 공포 영화 굉장히 만들고 싶었고 이제 공포 영화 중에서도 아까 고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떤 잔인한 것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되게 재밌게 죽일까 막 이런 것도 막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그런 건 이제 사회의 어떤 반하는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는 좀 착한 영화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소리 지르는 거는요 사실은 그 미국 공포 영화를 보면은요 미국 관객들이 공포 영화를 보는 방식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막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절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포 영화 즐기면서 보니까 이제 저 나라가 공포 영화 강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 나올 때마다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제 주인공한테 이제 투영시켰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영화에 이제 소리 지르는 게 무서운 걸 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설정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감독님들 질문을 받느라고 배우분들한테 인사말을 못 들었네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배우분들 이렇게 차례대로 마침 가운데 다 모아 계시니까 각자 이제 이름하고 역할 잠깐 설명하면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에서 성인 지환 역을 맡은 배우 양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체들의 아침에서 민지 역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체들의 아침에서 성재 역을 맡은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들의 아침에서 좀비 배우 역할을 맡았던 홍상표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대로 모셔놓고 바로 인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뭐 배우분들한테도 좋고 감독님들한테도 좋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시면 예, 이 중앙에. 네, 저는 시체들의 밤 감독님께 시체들의 아침입니다. 아침 영화 시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 영화에. 시체들 아침 감독님이랑 그 민지역 같은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시체들의 아침에서 캐스팅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캐스팅은 오디션으로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했다면 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두 명의 케미를 맞출 수 있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민지 역을 맡은 배우님께는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에너지가 좀 넘친다고 많이 느꼈는데 연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차기작은 또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두 주연 배우 말고는요 다 제 전 단편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배우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든 이번 제 마지막 단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영화에 어떻게든 다 출연시켜 드리고 싶었고 제가 또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두 주연 배우는 사실 처음 작업한 건데 그 서윤양 같은 경우에는 그 CF에서 잠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제가 딱 원했던 어떤 뭔가를 좋아하는 여중생의 모습을 너무 천진난만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 강기루 배우 같은 경우는 전작인 명태가 있어요. 또 작년에 많이 이제 선보였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바로 이분이랑 좀 연락을 드려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디션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이고요. 왜냐하면 단편 영화고 좀 작고 그렇고 하는데 배우분들에게 이렇게 수고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어떤 좋은 배우분들을 찾아서 직접 연락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네, 일단 연기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지라는 역할이 되게 엄청나게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친구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천진난만한 여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겠다 해서 딱히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을 보자마자 이거 정말 나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작은 지금 꾸준히 단편 영화, 장편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좀 있으면 대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하느라 그런 쪽 커리큘럼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또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바로 또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할게요. 네, 뭐 뒤에 분이 먼저 드셨거든요. 저기 이쪽, 예, 제일 왼편. 저는 성인식 감독분에게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엄마가 죽은 줄 알고 119에 신고하는 딸에게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방귀를 뀌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네, 방귀에 감동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사람이 놀랐을 때 생체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방구를 너무 잘 끼세요. 네, 그런 지점에서 어머니 제가 갑자기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런 지점에서 뭔가 생체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갱년기 증상이라고도 느꼈고 네, 그런 지점에서 뭔가 어떤 액션이나 어떤 사운드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너무 당황스러울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되게 서로에게 못 볼 거를 마주보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방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아까 여기 앞쪽에 앞줄로 저도 성인식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 대사 중에 참 뭔가 소소하게 되게 디테일한 대사들이 많았다 생각하는데 Mind your business도 있고 야이 가시나야 이러면서 하는 대사도 있고 되게 친근한 대사들이 많아서 혹시 경험담이 많이 들어간 건지 어머니 대사를 쓸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그 엄하늘 감독님처럼 저도 고향이 대구예요. 저도 이제 20살까지 대구에서 살아왔었고 사실 어머니 대사, 어머니 억양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어머니께서 되게 말씀이 많으시고 되게 웃기세요. 그런 지점에서 그 뭐 오디오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자신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으세요. 꼭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절대 저희 어머니라는 분은 여행을 못 떠나실 분이에요. 영화를 보여드려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만 바꿔서 어머니 성격에서 이 선택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했고, 그런 영어를 몰라도 뻔뻔스럽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어머니 상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저도 신기했던 게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여성 감독님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모녀 관계를 너무 잘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드님이 그래서 혹시 누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럼 모녀 관계 같으면 어떻게? 네, 사실 그 누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역시. 그리고 또 카메라가 제 3자의 시선에서 다뤄지는 것 또한 어머니랑 누나랑 항상 죽일 듯이 싸우다가 10분 뒤면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는 무언가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증오하면서 어머니는 또 누나에게 또 가부장적인 딸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꼈고,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임에도 남성을 그릴 때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남성의 세계는 폭력의 세계였고 권력의 세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비겁하다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성으로 그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의 한계일 수도 있고 좀 고민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뒤에 남자분 먼저 손 드셨어요.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갈 때까지.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구 분이시고 그래서 대구 제주 참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영화에 많이 담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짝사랑 그런 부분인데 혹시 개인적인 그런 중학교 때 짝사랑 스토리를 담은 건지 아니면 그냥 꾸며낸 허구의 스토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허구의 스토리이고요. 저는 지환이 은하를 바라보는 감정이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봤을 때 대구를 바라보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예, 지금 제가 대구에 느끼는 감정이 미안한데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 시절이. 왜냐면은 그립긴 하지만 그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고 자라왔으니까 무작정 그때 참 추억이었어라고 말하기 미안해지는 거예요. 은하에게 느낀 지환의 감정도 그런 거라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아까 네, 바로 옆 라인으로.
저는 선인식 감독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서 네. 저 마지막 장면에 그 대사가 돌아가셨어요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대사를 들을 때는 웃질 않았어요. 왜냐면 드는 생각이 이 돌아가셨어요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새로운 도약, 변화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럼으로써 이게 어머니의 성인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딸의 성인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구조대원이 이해를 못했을 때 충분히 그 딸이 그 상황을 충분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를 반복했다는 게 저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모텔 사장으로 출연했던 장준희 배우님께서 또 부재대원으로 또 출연하셨던 이 사실이요? 그러셨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기막힌 우연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대사는 시나리오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제목으로 선택한다라는 게 꽤나 부담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택을 하게 됐고, 저는 뭐 딸 편, 엄마 편, 뭐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상황에서 둘의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환원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끝나는 순간에 그 죽은 척을 하면서 그 부모의 죽음을 경험해 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것도 끼어 있다라는 걸, 불편한 것들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출발이나 새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실수를 했다가 자기가 한 말이 진짜 진실된 말을 해버렸던 것 같아서 너무 웃겨서 그런 황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엔딩으로 끝냈습니다. 네,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딱 한 번 질문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 중앙에서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 이쪽으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엄하늘 감독님이랑 이승주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엄하늘 감독님 뭔가 과거 시대상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배경 같은 거가 현대적인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장소도 되게 잘 구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컴퓨터가 나올 때 소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어떻게 구하셨는지 일단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승주 감독님은 제가 죽부인도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 것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되게 장르적인 거를 잘 찍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러브콜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쉬운 건 중고나라도 있고 옥션에서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대신 돈이 좀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 장르적인 거를 질문 주셨. 러브콜,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단편이 이것까지 해서 이제 영화 배우고 이제 만든 지 한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단편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 죽부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전에도 사실 많이 찍었었고요. 죽부인 이후에도 이 영화 사이에 또 야간수당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장편 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유예되는 것 같아가지고 단편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장편을 찍기 위해서 단편은 더 이상 이제 그만 찍고 단편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했고요. 러브콜은 러브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러브콜이고 다 끝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감독님들한테 절대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작품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박수로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습니다.